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한 4주 동안 같은 시간에 만나서 북한 인권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이거 그 공유 화면을 띄우기 전에 제 소개를 첫 시간이니까 잠깐 드리자면 제 이름은 조평세고요. 어, 이름이 좀 특이해서 이제 탈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탈북자는 아니고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형 이름은 근데 평산이에요. 근데 그 평산이라는 이름은 북한에 아주 많은 이름이더라고요. 한국에는 많이 없는데 제 평산 어, 최근에는 전 대통령님이 평산 택방이라는 것도 였죠. 어쨌든 평산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제 이름은 평세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뜻이고요. 어렸을 때 제가 어, 제일 어렸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북한에 관한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 전화로 131, 131 국번 없이 131 이렇게 치면은 뭐 나오는지 아세요? 기상 안내, 기상 안내가 나와요. 지금도 아마 131 그대로 그 번호가 유지가 돼 있을 텐데 131을 누르면은 그날의 날씨, 그날 밤에 날씨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를 듣고 바람이 북서풍으로 분다. 바람이 북서풍으로 분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아주 신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뛰어가요. 아버지가 밑에 층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한테 뛰어가서 귓속말로 조용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겠다고 준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밤에 퇴근하시고 저는 이제 잠을 안 자고 계속 깨어서 기다리죠. 그러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큰 저희 차에 막 박스를 막 싣고 헬륨 가스를 싣고 출발을 합니다. 산속으로 제가 춘천에서 살았다 그랬죠. 춘천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산골 깊은 어두컴컴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조용히 차를 세우고 아무도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이 빨간 풍선 여기 가지고 왔어요. 빨간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면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그 구멍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제가 여기에 바늘 하나, 바늘 하나를 딱 이렇게 구멍을 뚫고 이거를 띄워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 풍선은 보금 풍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의 그 성경 말씀하고 이제 사형리, 복음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모퉁이돌 성교회라는 데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하고 있지만은 어, 그 대북 전단입니다. 대북 전단.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처럼 정치 선전물 이런 거는 거의 안 보내고 성경 말씀하고 복음만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죠.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는 어렸을 때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독교이시니까 북한 선교 그 모임이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사가 꿈이어서 빨리 어렸을 때 어디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철없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이거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이걸 또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한번 그러면 아프리카나 어디 한번 가서 방학 때 6학년 방학 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인도 칼커타 아시죠? 인도 칼커타에 가게 됐습니다. 인도 칼커타에 6학년 여름 방학 때 가게 됐는데 95년입니다. 95년 여름 방학 때 가게 됐는데 방학이 끝나고 돌아오질 않고 부모님은 이제 돌아오셨는데 저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5년을 지내게 됐어요. 5년 동안 청소년기를 그래서 어, 인도 칼커타에서 그 당시에는 마더 테레사 아세요? 마더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 테레사 수녀님이 살아계실 때죠.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이 하시는 그 죽음의 집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다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어, 그 10대를 보내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이 학제가 영국이랑 똑같기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학 공부를 하다가 제가 접하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철환이라는 탈북자의 평양의 어항, Aquariums of 평양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죠. 2000년대 초반에 출판이 됐었는데 한국말로 출판되기 전에 프랑스어랑 불어랑 영어로 먼저 출판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 북한 수기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어, 영어로 출판됐는데 이 책을 읽게 됐어요. 대학 시절에. 그러면서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북한에 보냈던 그 이 풍선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북한에 대한 소명을 계속해서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 꿈을 키우다가 한국에 이제 공부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군대를 갔었죠. 군대 육군 그 DMZ에서 근무를 하고 또 계속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파병을 또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북한에 대한 문제가 오늘도 이제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파트가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혹은 북한 정권과의 어떤 대화, 그죠? 협력, 통일, 이런 것들을 대화하는 이 두 개 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축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우쪽, 보수 쪽이 있고 하나는 진보 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고서는 젊은 나이에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젊은 나이에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약간 겁도 나고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모습을 피해서 아프리카에서 그 구호 활동, 특히 분쟁 지역, 저는 대부분 콩고 민주 콩고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구호 활동.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그 북한 땅이 언제 열리게 될까, 혹은 통일이 언제 오게 될까,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분쟁 지역, 북한이 열렸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이제 콩고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다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통일 대박이라고 말씀할 그 8.15 그 광복절 연설을 하시면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하시면서 막 난리가 났죠, 그죠?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시작해서 그때 통일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국가 차원에서의 준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통일준비위원회도 설치가 되고 하면서 막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때가 왔나라고 또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한학을 하게 됐어요. 북한학 박사과정을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그 대학 시절 때도 잠깐 느꼈었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대립, 이런 것들이 오히려 통일이 되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먼저 통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그 보수주의 철학 혹은 공화주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도 공부가 끝나고 올해 6월이면 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한국에 아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무래도 북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또 저에게 북한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부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 가족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제 가족입니다. 아들, 6살짜리 아들하고 딸, 어, 지금 2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조절 좀 하고요. 네. 예. 이게 이제 그 복음풍선 여기 있네요. 리처드 먼버런트 목사님께서 원래는 북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동유럽에서 시작을 하신 사역이죠. 풍선을 보내거나 그 성경을 밀수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셨고, 나중에는 루마니아 정권에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셔서 한국에도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의 아이디어를 이제 본따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지금 이런 사역은 모퉁이돌 선교회뿐만 아니라 뭐 많이 있죠, 그죠? 탈북자들 단체가 많이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정치 선전물하고 USB에다가 영화라든가 뭐 성경은 물론이고 영화라든가 모든 온갖 정보들을 같이 담아서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보 유입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고 북한에 대한 소명을 그 어렸을 때 주셨던 소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던 책이 이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수영수의 노래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절판이 됐겠지만 아무래도 그 중고 서점에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강철환 씨는 북한 전략센터라는 탈북자 단체, 연구단체라고 할 수 있죠. 연구단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구출하는 사업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앞으로 4주 동안, 꽤 길죠. 4주 동안, 그러니까 총 4시간, 4시간 정도 말씀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북한 인권이라는 큰 주제만 딱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근데 상당히 할 얘기가 많죠. 그죠? 할 얘기가 많은데, 딱 어떻게 정리돼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첫 시간에는 적어도 북한 인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개론 형식의 총론, 총론을 다 한번 말을 해보자.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식으로요.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식으로 북한 인권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뉴스를 봤을 때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주제로 약간은 좀 산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텐데 혹시나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주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원래는 이제 다음 주 2주 차에는 그렇다면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좀 더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인권의 발달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인권이 처음에 어떤 개념으로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이나 서방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인권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죠? 특히 젊은이들한테 북한의 인권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생명에 대한 살아야 되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는 살 권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인권이라기보다는 가령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랑할 권리, 남자와 남자, 동성애자들이 사랑할 권리를 보장해달라. 그것도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공부 안 할 권리, 시험 안 치고 대학 갈 권리, 이런 것들도 인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인권이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왜곡이 됐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 그런 무슨 뭐 섹스할 권리 내지는 공부 안 할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은 선상에서 놓고 얘기하기는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권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시간에 약간 제일 지금 4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 듣는 분한테도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 차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독립한, 규정한 그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북한은 그러면은 그 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봤을 때 어떤 나라인가라는 내용으로 3주 차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4주차에는 그 인권으로 본 통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고,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그 인권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4주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벌써 한 40분밖에 안 남았지만 북한 인권 개론 평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북한 인권의 실상 하면은 딱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치보험수용소, 그죠? 교화소, 노동교화소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노동단련대라는 것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노동단련대. 어쨌든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어떤 적과 별차가 없이 가두어 놓고 고생을 시키고 또 노동 교화형을 때리면 선고를 하면서 죽을 때까지 혹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사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인민 재판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은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그 비밀리에 그 내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촬영한 아주 화질은 안 좋지만 촬영한 그런 영상들, 촬영하는 공개 촬영한 영상들도 어, 일부 그 북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인민 재판이 있고 공개 처형, 이것도 비밀 재판이죠. 그냥 알게 모르게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어, 강제 실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수평은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김일성 때부터 6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죠. 정치적인 수평. 꼭 죽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좀 멀리 유배시키는 것도 숙청으로 포함이 되고 또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것도 숙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는 기본권, 우리가 보통 인권이라고 말하는 기본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권리들, 생명이라든가 자유, 그리고 재산, 소유권, 그리고 내 신체에 대한 자유, 신체에 대한 자유조차도 침해받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어떤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적인 잘못된 선택이지만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비롯된 어떤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거 이상이에요. 국가가 혹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후폭풍이 아니라 어떤 사회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후폭풍이 아니라 그래서 정권의 김일성 일가나 그 엘리트층들이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북한의 주민들을 굶겨서 굶주림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함을 통해서 이 주민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통 주체 사상 그리고 수령 국가, 어떤 하나의 최고 지도자를 거의 신처럼 신격화해서 모시는 그런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라는 보통 학술적인 용어로 북한을 부르기도 합니다.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이제는 다른 어느 나라가 없어요. 중국도 사실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체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은 이제 벗어버렸고 그리고 나치는 물론 다 그 전쟁에서 2차 대전에서 졌고요. 그리고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로 유지가 됐었는데 전체주의 국가는 아니었죠. 꽉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통제를 시도하려고 하는 간혹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의 정보 이런 풍선 같은 이런 것들을 보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주민들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국가적으로 국가 정체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나라는 지금 현 상황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일당 독재 체제라고 할 수, 일당 독재 체제는 물론 그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북한만큼 그렇게 일당 독재가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감옥 국가, prison state라는 표현을 북한에 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뉴스를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난하고 그 사람 그 안에서 어?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뉴스에 어떻게 해서든 첫 페이지, 프론트 페이지에 나오려고 발악을 하는 것처럼 정권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도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내부의 주민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주민들만 굶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관심을 사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어쨌든 상당히 기이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한 5년 동안 3, 4년 정도 동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빌미로 코로나에 대한 그 질병 확산을 막겠다라는 빌미로 주민 통제가 더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시죠 또 미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이런 거짓말들이 많이 횡행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 평양 내가 가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평양에 쉽게 갈 수가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미국에 가봤는데 에이 거기도 다 사람 아니, 평양에 가봤는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 어? 거기도 지하철도 있고 휴대폰도 쓰고 뭐 간판도 있고 뭐 맥도날드는 아니지만 어떤 가게 가면 햄버거도 팔고 다 그렇더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미국의 한인 사회에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미국에 갈 수 있잖아. 우리 미국 팀이니까 북한에 갈 수 있지. 그러면서 북한에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북한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듣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이야기들, 인권 침해라든가 핵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과장된 언론 플레이이고, 어, 약간은 그 서구 제국주의의 일환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리고 언론 보도가 다 과장이라는 거죠. 또 북한의 핵개발도 핵개발이나 어떤 식량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인권 유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미국 탓 혹은 서방 국가 탓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핵을 가지고 억제력을 가지고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혹은 그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식량이 못 들어오게 막았기 때문에 미국 탓이다라고 말을 하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특히 젊은이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실제로 북한 인사의 접촉을 받아서 미국에서 뉴욕 같은 데 가면은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북한 외교관의 어떤 지령을 받고 그 지령대로 움직이는 간첩 같은 그런 세력들도 미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특히 LA에, 로스앤젤레스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계신 분이 신은미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페이스북에 신은미 뛰시면 딱 만날 수 있는데 거의 매일마다 포스팅을 올리는데 계속해서 북한 찬양하는 내용이고 미국 욕하는 미국 혹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미국 욕하는 내용이고 북한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고 한국 사람들한테 근데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은 로길남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북한을 선전하는 매체를 만들고 운영하셨죠. 미국에서 운영하시고 그리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한테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제 종북 세력, 종북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종북 세력들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런 노골적인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위장해서 한반도 평화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포장된 그런 위장 그 간판을 내걸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더라. 그리고 인권 침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통계난사 같은 사건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는 논평을 하나씩 내죠. 그죠? 미국도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하더라.
똑같다. 어디나 다 똑같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그 약간의 북한의 친화적인 그런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더 심하네. 생각해보니까 미국도 총기난사 세상에 어디 북한에는 총 같은 거 민간인들이 못 가지고 다니는데 통제가 잘 돼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충분히 조금만 찾아보면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두루뭉실한 구호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 있죠. 한반도 평화 혹은 종전선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인데 평화협정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 중인 거나 다름없는데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는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종전선언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들도 전부 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북한 정권이 원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북한 인권과는 반대되는 반대되는 내용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특히 한인 사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사실은 돈을 대서 어, 설립한 한인 단체죠. 한인 단체죠. 일본의 조총련이 있다면은 미국에는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는 6.15 선언 남측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6.15 선언이 뭐죠? 김대중 정권하고 김정일 정권하고 첫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그때 맺었던 몇 가지 약속들,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로 가는 그런 어떤 추순을 밟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그 6.15 선언을 지켜야 한다라고 외치는 남측위원회가 있습니다. 북측위원회는 북한에 있겠죠. 남측위원회가 있는데 그 남측위원회의 미국 지부가 굉장히 크게 활동을 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거의 99%가 북한의 정권에 이로운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서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코리아 피스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리아 피스 나우, 코리아 피스 이니셔티브, 코리아 피스 액션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이로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그것이죠. 평양도 다 사람 사는 곳이야. 인권 유린 같은 거는 미국이 더 심해. 서방 국가가 더 심해. 북한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때문에 그래. 미국이 저렇게 옥죄니까. 이 미국 신제국주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경계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진실을 우리가 과연 알 수나 있을까?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주 권위적인 아주 권위적인 보고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mmission of Inquiry,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라고 알려있죠.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출범한 지가 올해 3월로 꼭 10주년이 됐어요. 2013년 3월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1년 뒤에 2014년 2월에 그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도 그렇고 올해 계속해서 이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으로 계속해서 그 많은 행사들이 세미나나 이런 행사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워싱턴 DC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요.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은 북한 특히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엔이라는 공식적인 권위적인 그런 기관이 북한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과 여러 가지 위성 사진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찰을 해본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듣는 그 소문들, 어?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소 이런 문제들이 정말 사실이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아주 객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사실 여부를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10년 전인데 그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2014년에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정말 많은 인권 단체들과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죠. 그 노력들을 통해서 2003년, 2003년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인권이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정도가 아니라 유엔 전체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국제사회가 그 전부터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서야 그런 갑자기 놀래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그때부터 사실은 93년도에 먼저 NPT를 탈퇴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죠. 북한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설득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탈퇴는 겨우 막았었는데 근데 2001년에 북한이 다시 대놓고 NPT에서 탈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NPT 체제라는 것은 핵 확산, 전 세계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어떤 보호 장치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깨버리고 거기에서 탈퇴해가지고 핵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안 그래도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어가지고 막 전 세계가 뒤숭숭한데 그때 또 북한도 이 NPT를 탈퇴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가 북한의 이목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권 문제도 사실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어떤 경제 차원에서 인권 문제도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어쨌든 동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10년 넘게 계속해서 매년마다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또 2004년부터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그 법안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북한은 핵실험을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핵실험을 해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2009년에 UPR이라는 게 Universal 어, 어, 폴리시 리뷰가 있어요. 보편 정례 인권 검토라는 내용인데 유엔에서 매년 모든 나라, 특히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나라한테 이러한 그 제안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167개 조항을 가지고 북한에다가 넘겼어요. 이 167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라. 라는 것을 보냈었는데 그 전까지는 대충 뭐 거짓말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보내왔었는데 북한 정권에서 근데 2009년에는 아예 대놓고 167개 모든 제안들을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유엔에서도 깜짝 놀래고 국제사회가 전체가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이 점점 더 목소리가 커졌고 그리고 2012년에는 탈북자들 단체가 그때쯤 되니까 이제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탈북자들이 단체들을 많이 설립해서 북한 인권을 외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죠. 그래서 탈북 단체들이 모여서 서신을 발표를 합니다. 그 서신은 전 세계 모든 서방 국가 외교관들한테 보내는 서신이었고 또 유엔에다가 보낸 서신이었어요. 그 서신은 뭐냐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봐라. 우리 말만 믿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보고 확실하게 이것을 못을 박아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3년에 COI가 꾸려지게 됩니다. 커미션 오브 인콰리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1년 동안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2월에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COI. 제가 그 채팅방에다가 거기다가 이 COI 보고서 한국말하고 영문본을 올려놨고요. 그리고
좀 길지만은 그 상세 버전도 있어요. 굉장히 한 몇백 쪽 되는데 그 버전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짧은 버전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합니다. 북한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문서로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서는 꼭 가지고 계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하셨으면 그 제목으로 사용하셨으면 좋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COI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아주 잔혹한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못을 박은 겁니다. 전까지는 사실 소문이었죠. 여러 가지 소문이었고 증언도 많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딱 도장을 찍은 그런 증언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죠. 법정에서의 증언이 아니니까.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이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든가 아니면 루안다의 제노사이드, 루안다의 그 인종 학살이라든가 그런 수준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시스테매틱 조직적이며 그리고 아주 grave 중대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인데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한테 했던 그런 범죄와 놀랍도록 유사하더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 침해의 종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사형, 그리고 노예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노예화, 그리고 기아, 굶주림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도에서 발생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굶주림, 기아, 그리고 성폭행, 엘리트 간부층에 의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그리고 또 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7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북한 인권을 얘기하면서 정말 빼먹을 수 없는 문서가 이 COI 보고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사상 및 표현 그리고 종교 자유 침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미국 헌법에서도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모든 언론과 정보의 유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 또 모든 사회생활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본권, 사상, 양심, 종교, 언론, 표현, 정보, 결사, 집회 이런 모든 기본권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부가 통제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호 비판 이런 그 북한에서는 매월마다 혹은 매주마다 그 직장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상호 비판이라는 것을 해요. 일종의 대회 같은 것이 근데 자아 비판하는 올라가서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일성 수령을 어떤 면에서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 잘못했네라고 하면서 공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더라도 누구를 고발하고 싶어. 저 사람 내가 한번 봤는데 김일성 배지를 약간 삐뚤게 찼어. 이런 식으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에서 혹은 지역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상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유년기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부터 수령 누구죠? 김일성이죠.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교양 보통 우리가 세뇌라고 말하는 세뇌 교육이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정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생활이 사실상 감시당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나갔을 경우에 처벌 시스템, 그리고 서로 고발하는 시스템,
이 잘 잡혀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를 박해하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하다고 할 수. 기독교 말고는 사실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없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을 소지했다. 그것은 사실은 극악무도한 극한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실 때 굳이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등의 신앙의 자유가 없다라고 북한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명시를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노동교화에 처해질 수 있는 벌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사상과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입니다. 영어로는 discrimination인데 이것이 그냥 서로 간에 출신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도 그런 차별이 있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뭐예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온 그런 전통이잖아요. 그죠? 어떤 신화, 그죠? 신화를 통해서 계급이 형성되었는데, 그리고 윤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더 좋은 계층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가 있고, 이런 어떤 뿌리 깊은 사상 속에서 나오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전통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장하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한테 계층을 부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공산권에만 있는데 공산권 중에서도 북한만 아주 특이하게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죠. 성분 시스템, 성분 시스템이라고 하죠. 성분제라고 하는데 보통 25개의 성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자면 기본 군중, 그리고 복잡한 군중, 그리고 적대 계급, 적대 계급의 자녀 분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25개로 성분이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성분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성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지역, 내가 근무할 직장,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받는 그 직급이나 대우, 그리고 내가 받을 교육, 내가 받는 식량의 양, 식량 배급량조차도 이 성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90년대 중반까지의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그때 이후로 식량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이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주민 통제가 그때만큼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후폭풍이 아직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분에 따라서 배우자 선택도 결정이 됩니다. 특히 차별이 만연한데 그 차별은 특히 여성한테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여성한테 특히 예를 들어서 작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서 어디 감옥에 가거나 혹은 정치범수용소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폭력이 너무나 극심하다는 것이죠. 특히 성폭력, 성적인 폭력, 그리고 또 혹시 임신을 했을 경우에 그 강제적인 낙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한 보호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이 COI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조장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조달한. 왜냐하면 그 차별을 통해서, 이 차별을 통해, 이 성분제를 통해서 주민들을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등록 사업 참고서라는 문서가 국비 문서가 94년에 한국에서 입수를 해서 한국 언론사에서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한의 사람들은 어, 쉽게 그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쉽게 북한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일반 대중들한테는 평양에 있는 엘리트들만 일부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업무상 통행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동을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 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떤 사회적인 유대관계나 혹은 가족의 유대관계조차도 어떻게 해서든 깨뜨리려고 하고 절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히지. 예를 들어서 북한 사람들도 전부 다 군대를 가죠.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가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군대 가죠. 저는 춘천 출신이니까 춘천에 백이 보충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도 강원도 안에 있는 춘천에서 많이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강원도 안에 있는 부대로 갈 수가 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군대를 딱 입대를 하면은 자기의 거주지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절대로 휴가를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역으로 완전히 멀리 배치를 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는 2년이고 지금은 2년보다 더 짧죠. 근데 북한은 기본 복무가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완전히 통신이나 이동이나 접촉이 차단된 지역에서 군복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혹은 지역 자기가 살고 있어 자기 고향과의 어떤 사회적인 유대 관계가 전부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죠?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그런 어, 네트워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차단이 되고 왜곡되고 망가지고 절단이 되고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 수령과 나와의 관계, 국가 정체성, 국가가 부여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만 남게 되는 것이 그런 시스템이 북한에서 계속 잡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탈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이탈을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일개 병사들한테도 주어집니다. 물론 잡혀도 재판은 없어요. 하지만 잡히기 전부터 그냥 이탈한다고 생각되면은 병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형사. 그런 식으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살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난민법을 당연히 어기고 있죠. 국제 난민법을 본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유엔에서 쓰는 보고서기 때문에 어떤 국제법 이런 것들의 기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적게는 60%, 많게는 한 90%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 성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국을 통해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 탈북 경로가 보통 2년에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자들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숫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팔려가서 여성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그 시골에 중국 남자들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자녀들. 그 자녀들은 완전히 무국적인 거예요. 북한 사람도 물론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그 호적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중국에 신분증이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벌써 뭐 많으면 30대까지 된 아이들도 있는데 완전히 무국적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인원이 지금 정확하게 추산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국적자, stateless persons라고 말을 하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한국 사회나 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상당히 취약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북한 인권 중에서도 가장 큰 어,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북 간의 이산가족, 한국 전쟁 때 헤어진 이산가족, 저희 가족도 사실은 저희 할머니가 북한 함흥에서 오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할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함흥에서 제주도로 이제 피난을 가신 거거든요. 그때 북한 함흥에 두고 오신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리워하시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런 이산 가족들에 대한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오히려 차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산 가족을 통해서 이산 가족을 이용해서 남한과의 어떤 협상 카드나 이런 것으로 북한에서는 활용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전혀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식량권이 침해가 됩니다. 식량이 너무나 부족한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식량의 부족이 그냥 사회주의 시스템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 체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국가가 혹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식량난을 일으켜서 주민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식량을 통해서 굶주림을 통해서 주민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것이 이 시와의 보고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경제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후폭풍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식량 그 배급은 80년대 말부터 사실은 실패를 하기 시작해서 90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이제 시작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아세자가 발생하고 또 어마어마한 탈북자 행렬이 부터 시작을 하죠. 그때는 사실 탈북자가 많이 있어도 뭐 정부 차원에서 그 통제를 하려고 했지만은 병사들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병사들도 조금만 먹으면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때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급성 그 영양 부족이 아니라 만성 영양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스턴팅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스턴팅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갑자기 배가 고프고 배가 막 펄럭 나오고 아프리카의 그런 기아 그런 사진들처럼 그런 모습 정도가 아니라 그냥 키가 안 크는 거예요. 키가 뭐 140c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키가 170, 남자들 같은 경우는 170 정도 되는데, 북한은 몇인지 아세요? 150. 우리나라 여성 평균이 16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북한은. 근데 신체를 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어쩐 면에서는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는 북한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훨씬 더 조건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의 신체적인 특성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영양 부족을 겪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장기 후유증은 이런 말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개혁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죠? 중국에서 개혁 개방을 할 때, 중국에서 개혁 개방하고 또 베트남에서 똑같은 공산국가가 개혁 개방, 도입 모의를 했을 때 그때 사실은 북한도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개혁 개방을 경제를 개방할 수 있는 개혁의 기회가 그런 창이 여러 번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를 못했어요. 개혁 개방을 여러 번 시도를 했죠. 학교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노동 개혁도 하고 했지만은 전부 다 실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통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쪼이는 거예요. 경제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중국을 보니까 주민들을 통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막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쪼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적어도 한 5번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3년 전에도 시도하려고 하다가 없어졌죠. 그대로 쏙 들어갔죠. 그래서 결국엔 통제권 상실, 북한 주민에 대한 전체주의적인 통제권 상실이 두려워서 경제개혁이나 농업개혁을 회피를 하고 있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도적인 구호를 웰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유엔이라든가 뭐 어, 세계 식량 그 프로그램에서 많은 그 원조를 보내잖아요. 식량 구호 물품을 보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주민들한테 이 식량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조 기관으로부터 받은 그 쌀 혹은 밀가루 혹은 고구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제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유엔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전달을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고 우리가 줄게, 정부가 줄게 라고 말을 하면서 정부가 조금씩 나눠주는데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아까 처음에 3계급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우대 계급한테 먼저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충성 분자가 있겠죠. 평양의 엘리트들한테 먼저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혹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상 원조라고 받은 것인데 정부에서 세계 국제 기구를 통해서 받은 것인데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방에 있는 장마당이라는 것이 지금은 비밀리 많이 활성화됐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주민들, 북한에 정말 그 식량이 필요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를 말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피를 뚝뚝 빨아먹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량을 받긴 받는데 그 식량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삶과 그 통제력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모순을 계속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모니터링할 그런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또 그 주민의 그 살 권리보다 정권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목표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 청군 정책 가장 먼저 주민들을 살리기보다는 누구를 살려요? 병사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김정일의 그 청군 정책에 따른 거죠. 그리고 핵 개발 사실 지금까지 했던 핵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이 실험들 그 거기에 투자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사실 더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 필요가 없죠, 지금 사실은. 그리고 그 수령에 대한 김일성, 김정일 여기 사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김정은이죠. 그런 개인에 대한 숭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평양에 있는 일부 엘리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치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 사형,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빨리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강제 실종, 공포감, 고문, 그 안에서는 영아 살해, 어, 강제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나왔죠. 어, 수용소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경비가 그냥 아무런 그 꺼리낌 없이 바로 살해를 해버렸다는 그런 증언도 그 최근에 나온 그 통일부에서 나온 북한 인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피해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어떤 증언이 있어요? 위성사진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 위성사진 증거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만의 증언이었다면 약간 편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해자, 가해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그 수용소에서 내가 경비원이었어. 그런데 나도 못 살겠어서 나도 탈출했어. 그래서 탈북자예요. 그런 경비원들 그리고 또 그 수용소 인근에 살던 사람들의 자기네들이 보고 목격한 그런 내용들을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확증이 되는, 입증이 되는 그러한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외국인 납치가 있습니다. 최대 20만 명 가까이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만 명이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올까 저도 의아했는데 보니까 일본에서 10만 명 이상의 조청년 그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죠. 그렇죠? 북한 사회주의를 건설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에 살고 있던 한인들 중에서 약간 사회주의에 경계된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가지고 대규모로 배를 타고 북한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북한의 경제 개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투입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숙청을 당하죠. 전부 다 일본에서 왔던 사람들 전부 다 숙청을 당해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강철한 씨, 제가 읽었던 그 강철한 씨의 할머니예요. 강철한 씨의 할머니가 그렇게 처음에는 일본에서 큰 품을 가지고 일본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자기 가족 전체, 자기 손자까지 강철한 씨까지 데리고 강철한 씨가 그때 10살이었는데 그 데리고 수용소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10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20세 때 탈출을 하신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증언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때 많은 그 서울대 물리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갔던 거 아시죠? 그 한국전쟁 때 그래가지고 그 물리학 교수들이 결국 나중에 핵 개발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60년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납치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유럽에서 납치가 몇 번 이루어졌고 일본에서는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했던 것이 계속 있었고 그죠? 그런 사례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도 지금 한 몇 명 정도 납치가 되어 있고 구금이 되어 있고 특히 선교사들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지금 3명, 대한민국 국적자 3명 그리고 또 탈북자 중에 3명이 또 있습니다. 탈북자 3명.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적자죠. 그래서 총 6명의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또 어떤 기술력 뭐 예를 들어서 핵개발이라든가 이런 또그 영화 감독도 있어요. 김정은이 영화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잘 알지는 그 영화 감독도 유럽에서 어, 회유를 시켜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죠. 북한으로 데려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C와의 결론은 국가의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인도 범죄가 확실하다면은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엔은 잘 알다시피 아무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권유를 하는 거예요.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제소하는 것을 권유를 하는 겁니다. ICC가 이제 국제형법재판소인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안보리. 안보리에서만 가지고 있는데 안보리 5개 상임국이 있잖아요. 2차 대전에서 승리했던 그 5개 상임국이 있는데 거기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항상 항상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거부권. 그래서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ICC에 제소하는 거나 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효과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보리에서 무산이 되는 그런 한계에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CY라는 이 보고서에 대한 비판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북한 인권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네이밍 앤 트레이밍 해서 끝났고 후속 조치가 없다. 후속 조치를 해봐야 서울에다가 북한 인권 보호소 이런 거 설치하는 것 예산만 들이지 뭐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비토권이라고 그러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주요 권고사항이 ICC에 제소하자는 건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권 그 나라 각국 이해관계자 나라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가 한국인데 대한민국에서도 사실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 정부를 봐도 그렇고 그 지난 정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큰 의지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노력을 했지만은 효과적이지 못했고 노력조차도 안 하는 오히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방해만 하고 회방만 놓고 오히려 북한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이건 뭐 유엔에서 COI를 써내든 뭐 보고서를 써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서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북한 인권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시 40분인데요. 한국에서는 9시 40분인데 몇 가지 내용이 한 20% 30% 정도 더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음 주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